안녕하십니까. 레그룸 투자자문입니다. 그간에 좀 일이 많아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다시 동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거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었고 노동시장도 이제 뭔가 변곡점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주 목금요일 날로 기억하는데 미국 주식시장도 이 물가지표가 발표되면서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들, IT 소수 몇 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긍정적인 순환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콜 CPI 연간으로 3.3, 달에 3.4였다가 하락을 해서 발표가 됐고 헤드라인 CPI의 연간 지표도 3.3에서 3.0으로 완연하게 하락 추세를 보여줬고요. 먼스오먼스가 최근에는 좀 중요하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 0.2에서 0.1로 하락한 걸로 보여줬고 특히 그 헤드라인 CPI의 먼스오먼스가 지난달 0.0이었다가 근 2년 만에 가장 최저치였죠. 마이너스 0.1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오른쪽에 세부 항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음식료, 에너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워낙 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쓰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개도 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쉘터라고 해서 주거비 지수가 드디어 이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월간으로 0.6이었다가 그 이후 4개월 내내 0.4로 안 떨어지는 듯 하더니 지난 6월 달에 0.2로 드디어 하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완연하게 이제 물가는 하락 경로에 진입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작년 연말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 예측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헤드라인 수치나 코어 생산자 물가지수만 보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달 대비해서 0.22%씩 그다음에 0.44% 이렇게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세부 항목을 놓고 보면 파이널 디맨드, 파이널 디맨드 굿즈, 파이널 디맨드 서비스스 이렇게 큰 항목을 놓고 보면 헤드라인 수치는 플러스로 발표된 걸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니까 트레이드 서비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도소매 가격들을 포함한 가격인데 이 부분이 월간으로 1.9%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수치들을 끌어올린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파이널 디맨드 굿즈라든가 푸드,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어떻게 저희는 해석을 하냐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떴다는 얘기는 GDP의 활동, GDP 성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트레이드 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물가는 이제 완연하게 생산자 부문에서도 하락세를 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의 물가가 얼마나 하락을 할 거냐.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페드나 파월 그리고 FMC에서는 지지난달 몇 개월 동안 그레이터 컨피던스가 있을 때까지 물가 하락세를 확인한 다음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겠다라는 그 임플리케이션을 계속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의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트루플레이션이라는 민간 실시간 물가 지표입니다. 어떻게 개발을 했고 어떤 설명들은 계속 드렸기 때문에 7월 14일 현재 미국의 1년 YOY CPI 지수를 실시간으로 발표한 트루플레이션이 1.86까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CPI도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을 거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주거비가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표 중에 PCE라든가 CPI에 산입이 되는 주거비 지표가 그동안에 계속 끈적끈적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딜로우 지표라고 하는 것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인데 1년 반 정도 선행하는 성격을 갖거든요. 시장에서도 거의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유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 7월 달 정도 되면 이 진로우 지표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CPI에 산입되는 그 주거비를 선행할 거기 때문에 6, 7월 달 정도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과연 지난주 6월 달 주거비 지표가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걸 보면 역시 미국의 그 지표라든가 미국의 거시 지표들의 선행성 또는 설명력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리서치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리워드를 그만큼 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두 가지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물가 지표는 이제는 완연한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치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썸네일을 놓고 보면 미국 경기 침체가 공식 선언되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레토릭이 또 이제 슬금슬금 고개를 듭니다. 참 안타깝고 그렇긴 한데요.
고용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1년 GDP가 한 27조, 28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라는 그 인자들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거의 70에 75%만큼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비 시장을 지지하는 것이 지표가 노동시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우리가 좀 아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지난주 발표된 노동시장 지표를 한번 보면요. 침체를 걱정하는 것은 조금 터무니없는 레토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감소한 신규 일자리, 다시 말하면 non-farm 페이롤이죠. 놓고 보면 경기 침체 신호탄이라는 레토릭이 다시 고개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달 대비해서 이번 달 수치가 많이 하락한 거로 나왔거든요. 월간 일자리 수라는 것은 조금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간 일자리 수의 추이를 해석하는 방법이 보통 3개월 평균 일자리를 보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non-farm 페이롤이 지금 지난달 26만 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정부 부문에서 발생한 일자리를 빼니까 한 13만 5천 개, 14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전달 대비 한 뭐 2, 3만 개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경기 침체를 해석하는 레토릭이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3개월 평균 일자리의 평균 수준이 매월 9만 2천 개 정도 일자리가 발생했었고요. 2021년도 이후 3개월 평균 월간 일자리 수 창출 개수가 37만 7천 개였습니다. 자그마치. 그리고 최근 평균이 17만 7천 개예요.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미국 경기가 워낙 좋으면서 일자리 창출 개수가 워낙 많았던 것이지 장기 평균 아까 소개드린 9만 2천 개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견조한 일자리 개수가 창출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나 또는 평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흐름을 가지고 월간 하락폭만을 놓고 이제 과한 해석을 하는 경우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률을 놓고 보면 전달 4.0에서 6월달에 4.1로 살짝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 2년 동안 미국의 이민자 수를 한번 봐야 됩니다. 2022년도에 약 40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고요. 작년 2023년도 자그마치 32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노동시장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실업률이 4.0에서 4.1로 살짝 뜨긴 했지만 반면에 노동 참여율이 전달 62.5에서 6월달에 62.6%로 0.1% 정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이민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노동 시장에서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실업률을 계산하는 모집단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업률은 당연히 0.1%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건 미국 경기 훼손을 나타내지 않고도 충분히 견조한 노동시장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시장을 그때그때 잘 알 수 있는 지표인 이니셜 jobless claim이라고 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지난주에 22만 2천 개가 찍혔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경기 침체 구간에 보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30만 개 정도가 되어야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수치라고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수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 적을 때는 18만 건, 19만 건 했을 정도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했다가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갑자기 조금 뜨면서 23만 5천 개, 뭐 24만 개가 넘고 이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아까 일자리 수가 좀 줄어든 거 플러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증가했다고 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레토릭이 남발을 하는데 지난주 다시 22만 2천 개로 하향 조정해서 발표가 됐다는 얘기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아직 견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의 단기 움직임만을 놓고 경기 침체를 파악하기에는 좀 섣부른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노동시장은 분명히 변곡점에는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의 흐름이 당분간 한 2, 3개월 계속 만약에 일자리 수가 더 계속해서 줄어든다거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리바운드를 해서 뭐 25만 건, 26만 건으로 간다거나 이런 그림이 오면 이제 경기 침체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변곡점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뭐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 참고로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후반에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소수 몇 개 IT 빅테크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하루가 했었죠. 이제 이걸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레토릭이 남발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주가 부담이 있죠, 지금. 지난 뭐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난주 하반에 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조금 빠진 것은 어떤 구조적인 주식시장의 변곡점이 확실히 와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이 순환매에 따른 단순한 변동성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가 하락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주식에서 향후에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수혜를 볼 만한 소위 그동안에 소외됐던 주식들의 상승이 분명히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 종목 중에서도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아이들이 지난주 후반 며칠 동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도 그동안에 급상승했던 주식들에서 이제 갈아타려는 소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조정이 아니라 이 긍정적인 순환매에 따른 변동성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6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기업 실적 개선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팩트셋에서 미국의 독립 리서치 하우스 중에 기업 실적 관련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정확하게 전망한다는 하우스거든요. 팩트셋에서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EPS 성장률을 기준치로 보니까 2022년도 1, 2, 3, 4분기에 각각 6%, 9%, 8%, 13%로 상승을 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미국의 이런 백색 같은 독립 리서치 하우스의 전망을 믿고 있고요. 과거에도 크게 무리 없이 잘 추이를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신뢰를 갖고 있고 참고로 그 다음 달 지난 6월 달에도 EPS 성장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백셋이. 그래프에서 좌측에서 보시는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 11.3% 한 해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2025년도에도 14.4%로 EPS 성장치가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오른쪽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최근의 기업 실적 지금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2분기, 2, 4분기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있죠. 지난 1, 4분기 실적 발표 패턴을 놓고 보면 6페이지 오른편에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뭐냐면요. 이 곤색 그래프가 지난 96년도 이후에 매년 기업 실적 발표 조정치의 패턴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연두색이 2023년 작년 한 해의 실적 조정 패턴의 조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빨강색이 지난 1, 4분기에 실적 발표했던 그 조정치의 패턴을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과거에는 연초에 장밋빛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치를 발표하다가 연말에 갈수록 실제 그 EPS 성장치가 연초 대비 연말에 한 4% 정도 좀 하향해서 실제 달성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초에 좀 장밋빛으로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 4분기 수치 발표한 레벨을 보시면 과거하고 다르게 아주 높은 수준의 쭉 발표를 하죠. 이게 뭘 뜻하냐면요. 과거 대비 지난 1, 4분기 실적 발표한 레벨이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던지 아니면 실제로 굉장히 개선돼서 발표가 됐던 건지 이 두 가지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시기든 주가에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난달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애플만 해도 향후에 2년 동안 1,100억 불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M7 종목 중에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4개사가 자그마치 3,200억 불의 자사주 매입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메타, 애플 등등에서 저 가장 오른쪽에 웰스파고까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웰스파고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안 좋았죠. 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더 큰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웰스파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요인들도 있겠지만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그 기업들의 자사주를 또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거라는 것이죠. 이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기업 실적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이런 시장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본시장 또는 주식시장의 중요한 그 변수 하나를 좀 가끔 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 추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하는 돈의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게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국가 경제든 실물 경제, 다시 말하면 경기 펀더멘털이 잘 순환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동성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필요한 유동성의 양을 보통 중앙은행, 페드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시키고 인상시키는 것은 유효유동성, 다시 말하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펀더멘털, 다시 말하면 실물 경제가 잘 유지가 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된 역할은 재무부 같은 곳에서 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기획재정부, 미국 같으면 트레저리 재무부죠. 그 재무부에서 이 실물 경제에 제공하는 유동성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자는 것이죠. 8페이지가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인데 TGA라고 해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재무부의 일반 계정, 다시 말하면 재무부가 갖고 있는
그 계좌 내에 현금량이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왼쪽 그래프거든요. 지난 5월까지만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만 지난 4월 달에 941빌리언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다가 725빌리언으로 쑥 줄였습니다. 재무부 계좌에서 갖고 있는 현금의 양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한 200빌리언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200빌리언이 시중으로 유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든 경제 전반의 유동성이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죠. 광의의 통화라고는 M2, 다시 말하면 2년 정도의 정기 예금이라든가 적금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포함한 게 광의의 통화고요. 여기서 2년 정도의 정기 적금 예금을 뺀 나머지 언제든지 돈을 찾아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을 나타내는 게 M1입니다. 그러면 M2 광의의 통화에서 협의의 통화인 M1을 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이 최근에 이 차이가 늘어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재무부에서도 필요한 유동성을 적재적소에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시장 전체, 경제 전체의 유동성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6월 달에 페드에서 그동안에 양적 긴축을 했었죠. 그래서 양적 완화의 반대인데 이 뿌려줬던 유동성을 이제 거의 걷어들이고 있는 것이 양적 긴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한 1년여 정도 동안 매월 600억 달러 정도의 그 유동성을 계속 흡수를 하고 있었어요, 페드에서. 그런데 그 양을 6월 기점으로 250빌리언으로 줄였습니다. 그 말은 시중으로부터 빨아들이는 유동성의 양을 줄였다는 얘기니까 중앙은행에서도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필요한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추세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주식시장에도 여전히 호재가 되는 것이죠. 종목 몇 개가 그동안에 상승했던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좀 뜰 것 같으니까 순환매했다고 해서 주가가 빠졌고 그걸 가지고 또 막 경기 침체가 오고 그 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하는 이런 레토릭은 제발 좀 우리가 경계를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해묵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안내드리고 싶은데 2021년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주요 3법,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세 개 주요 3법의 당초 예산이 2.7조 달러였다가 작년 중반으로 기억합니다만 계속해서 증액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4.2조 달러까지 증액을 합니다. 이게 환율 감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5,500조, 6천조 가까이 됩니다. 이 6천조 가까운 예산을 2023년 기점으로 각 주요 3법마다 기간은 틀리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매년 몇천억 달러씩 계속해서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조업 건설 지출이 폭증하도록 만들었고 이런 지출들이 실제 어떤 주요 플랜트 사업에 투자가 된다든가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유력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지을 때 지원금으로 소요가 되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그 자동차 생산 벨트였던 미시건호 근처가 녹슬로타에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 이 러스트벨트의 몇 배의 규모로 미국 전역에 지금 자그마치 3가지 벨트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반도체 플랜트 벨트, 전기차 배터리 벨트, 클린 에너지 벨트 이렇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 2017년부터 트럼프가 그 시행 중이었던 리쇼어링의 일환으로 해외로 나갔던 미국의 자국 기업들의 공장들이 계속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고 이런 기업들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프라 공사를 하고 어떤 뭐 기반 시설에 필요한 공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1929년도에 미국 경제 대공황을 타개했던 테네시 그 강 유역의 개발 공사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리바운드를 견주하게 했던 이런 말씀을 굳이 자세히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금 주요 3법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고 이걸 보통 미국 정가나 미국 보고서에서는 US Manufacturing Renaissance라고 표현을 하거나 Rebuild the Econom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 같은 그런 어떤 미국의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하는 보는 하우스들은 이 주요 3법의 효과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다른 하우스처럼 저희가 뭐 주가가 몇 포인트 갈 거다 또는 그 지수가 몇 포인트 갈 거다라고 보통 이제 전망을 하는 건 저희가 지향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포인트가 더 뜰 거고 연말까지 몇 퍼센트가 더 상승할 거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경제 전반의 어떤 긍정적인 서포티브한 정책의 일환이라든가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든가 또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든가 하는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동안에 그 상승을 거듭했던 몇 개 종목의 순환매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진짜 구조적인 조정이냐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는 견해라는 것이죠. 주식시장에 늘상 존재하는 변동성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번 주부터도 반도체를 비롯한 그동안에 상승했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크게 뭐 물론 범피하긴 하겠죠. 들쑥날쑥하긴 하겠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 마감을 하고요. 지난주는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뭐 트럼프가 유세 도중에 이렇게 귀 쪽에 이렇게 총탄을 맞으면서 지지율이 더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매경 생방송 가서도 그런 질문을 아나운서께서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바이든이 지금 노쇠해서 뭐 정신도 조금 오락가락하는 뭐 이런 비판 또는 그 와중에 지금 트럼프가 총격을 받고 아주 어떤 그 종교적인 막 칭송을 받을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모은다고는 하는데,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경제 전반의 어떤 그 경제 정책, 대외 경쟁력을 위한 그런 입법하는 과정 전혀 변함없을 겁니다. 미국을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한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의 글로벌 어떤 전 세계 패권의 움직임이라든가 대외 경제 정책이라든가 경쟁력을 위한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보이스를 내는 나라예요. 2017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오바마 케어 폐지시켜버리겠다고 공언했다가 폐지 못 시켰습니다. 자당인 공화당이 반대해서 폐지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경제나 미국 대외 경쟁력, 어떤 패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같은 그 스탠스를 취하게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ESG에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안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인터벌이 너무 길게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꼭 한번 ESG와 관련한 투자에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